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행규칙 제10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증명서의 발급 절차입니다. 1항에 보니까요, 지금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서류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생산자라고 말해 봤을 때 생산자와 공급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라는 것은 그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말을 하는 건데요. 자신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 사람은 생산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단순히 그냥 구매해서 판매만 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공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이 C가 이제 D에게 물건을 보낸다, 수출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국내가 되고 여기는 이제 해외가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 간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입자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수출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건을 팔았던, 공급했던 자에게 원산지가 어딘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바로 원산지 확인서라고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산지 확인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 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원산지 확인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원산지 확인서를 가지고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소요자재 명세서, 제가 흔히 BOM이라 부르는 서류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다, 투입돼서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도도 있겠죠. 물건은 내가 지금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공정을 수행했는지 제조 공정도 또는 공정 명세서라고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공급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지금 구매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는 이 사람한테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공급할 때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발급을 하고, 수출자는 그걸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출자가 원산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간 발급 형태가 있을 거고 자율도 있을 거예요. 기간 발급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라든지 상공회소에다가 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율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냥 내가 구비했던 서류를 가지고 원산지를 판정해서 그걸 작성하고 서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 발급 형태를 갖고 있다 가정해 봤을 때 세관에다가 내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신청서가 있겠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맞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이 제조에 대한 증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매했던 물건이 원산지 확인서를 통해서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제조에 대한 증빙, 그리고 내가 국내에서 구매했던 거에 대해서 원산지에 대한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을 하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되고 나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출 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수출이 완료됐습니다라는 하고 하는 수출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하고 나서야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볼게요. 자, 1항 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써 있네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신청서에다가 나머지 서류들을 다 구비를 해서 세관장에게 발급 신청, 세관장이 아니겠죠. 발급 기관에다가 뭐 세관이든 뭐 상공회의소든 그 기관에다가 발급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원칙적으로는 발급 시기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입니다. 선적하기 전에, 즉 수출 신고 먼저 하고 나서 처리가 되면 선적되기 전에 발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품이 국내에서 출항되기 전에 발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외도 있겠네요. 수출되고 나서, 선적이 되고 나서 발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거 저희가 예외적인 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소급 발행이라고 표현을 써요. 선적 이후에 발급되는 것을 소급 발행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단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뭔지 봤더니 일단 단서가 아니라 일단은 1호부터 볼게요. 1호, 수출신고 필증입니다. 수출신고에 수리필증 4번 써 있죠.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가름하는 서류라고 얘기를 해서 밑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수출됐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서류들도 밑에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외 반출 신고서 4번, 보세 운송 신고서 4번, 뭐 그 밖에 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 생략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200만 원 이하의 물품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없이도 지금 목록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름해서 수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호 가보니까요. 성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입니다.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커머셜 인보이스. 즉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호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나오죠.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든 거라면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만든 물건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즉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원산지를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것이죠. 원산지 확인서, 괄호 보시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제조해서 물건을 만드는, 수출하는 경우로 한다면은 내가 원산지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구매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판정은 물건을 만든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생산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생산자가 판정했던 서류를 근거로 해서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4호 가볼게요. 원산지 소명서입니다. 원산지 소명서는 원산지 확인서와 다른 게 뭐냐면, 원산지 확인서는 말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해 준 서류가 되는 것이고요. 원산지 소명서는 기관에다가 내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원산지 이렇게 판정했습니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서 안에 보면은 BOM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BOM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도 들어가고,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원산지를 판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명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인데, 보니까 가로가 있네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목, 나목 있는데요. 가목을 보니까 제12조 사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요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자,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자가 원산지를 판정하고 나서 원산지가 한국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서류가 되는 것인데, 근데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가름해서 다른 어떤 서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농협이라든지 수협에서 발급해주는 인증 서류 같은 게 있을 것인데 그것만 있어도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옥에서는 제조 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의 경우에는 국내 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제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되는 것이죠. 얘랑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말씀드릴게요. 원산지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된 자재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중간에서 이 생산자 말고 이 공급자도 추가로 가공한 게 있었는데 근데 원재료는 바뀐 게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물품에 대해 염색을 한 게 있다거나 코팅을 한 게 있다고 쳤을 때는 물품의 성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국내에서 어떤 가공을 하긴 한 거죠. 그런 경우에 국내 제조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확인서는 내가 재료를 바꿨다는 거죠. 제조 가공 통해 가지고 원산지가 바뀔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추가 가공한 게 있을 때는 재료가 새로 투입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왜냐하면 확인서는 들어가는 물품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물품을 가지고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재료가 들어간 게 있을 때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했던 공정 자체가 뭔가 하긴 했는데 원재료를 투입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공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품에 대해서 코팅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국내 제조 확인서랑 통해서 내가 지금 국내에서 이런 공정을 수행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시는 거냐면은 저희 그 원산 결정 기준 중에 보시면 3번 변경 기준 말고요. 그거 있죠. 가공 공정 기준이라든지 부가가치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증할 때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만큼 부가가치가 발생된 게 있는 거잖아요. 코팅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 발생된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 확인서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공 공정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공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했던 자가 뭐 코팅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산 소명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생산자가 원산 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 어느 누구라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가 투입한 자재에 대한 단가를 기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만약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겠죠. 단가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신 안 거치고 바로 발급기관에다가 내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쓴 거거든요. 생산자가 직접 발급기관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가 공개를 꺼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조 가보시면요. 단서가 있었어요. 다만 법 제12조 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2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정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자만 원산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EU, 영국 나오는 거죠.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협정들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되는데 인증받은 자의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쓴 거거든요. 단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는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 가볼게요. 증명서 발급기관은 서류 받았어요. 받으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국내 제조 확인서의 제출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요구를 받은 자는 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제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가가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항 가볼게요.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수출 선적일부터 1년 안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급 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선적이 되고 나서도 1년까지는 소급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거는 선적일부터 1년인 거죠. 수출신고 수리일 아닙니다.
수출 신고 수리를 하는 것들은 선적되기 전에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고 선적되기 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선적이 되고 나서도 1년 안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사항 볼게요. 증명서 발급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증받은 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발급 기관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발급 신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이 뭐냐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현장에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현지 확인이라 보시면 돼요. 직접 방문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고 나를 쓴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인증을 받은 자는 크게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어떤 특정 협정에서는 인증받은 자만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발급 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에 제출을 흔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냐면 현지 확인 나올 경우에도 인증받은 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1호,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 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조를 뭐라고 할까요? 제조할 공간이 없는데, 공장이 없는데 불구하고 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직접 생산하지 않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세 번째, 원산 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등을 봤을 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 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네 번째,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호,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호, 그 밖에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죠. 기본 원칙은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인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지에 가서 방문해서 확인까지 하고 나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5항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위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증명서 발급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물론 자유무역 관련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빼고 봤을 때 저희가 할 때 보면요, 세관에서 발급을 하거나 대한상공회에서 발급하는 것이 일단 거의 달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게 있었잖아요. 세관은 무료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7,000원 돈을 받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세관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에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세관장에게 현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현지 확인을 완료하고 결과를 상공회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현지 확인은 7일로 나와 있는 거네요. 6항 보겠습니다. 이제 발급 기간 나오거든요. 발급 신청 받았을 때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지 처리 기간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1호와 2호가 있죠. 2호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 같은 경우는 현지 확인이 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라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보시면요. 2호에 3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위에 5항에 가서 보시면 세관장이 현지 확인 요청 받으면 언제까지 하라고 나왔으니 봤는데 7일로 나와 있었거든요. 3일 더하기 7을 하면 10일이죠. 밑에 보시면 1호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이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휴일 등은 제외가 되는 거죠. 영업일 가지고 봤을 때 3일 안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하루 만에 발급해 줍니다. 보통은 당일날 발급해 주고요. 3일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7항 볼게요. 증명서 발급 기간은 보정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주의할 거 있죠? 저희 관세법에서는 보정 요구할 때 보통 다 20일 이내에 나온 게 있었는데요. FTA 협정에서는 보니까 5일 이상 10일 이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보정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거는 5일 이상 10일 안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8항 보겠습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쓴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재발급이 있고 정정발급이 있어요. 재발급은 다시 발급을 하는 거죠. 다시 발급. 정정발급은 내용을 바꿔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급은 보통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거냐면 분실이 발생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이럴 때 있죠. 찢어졌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발급을 하는 거고, 내가 신청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그걸 바꿨다, 고친다고 했을 경우는 정정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9항에 가보니까 자, 이렇게 재발급이나 정정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당초에 발급됐던 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분실, 훼손 이런 경우는 반납이 어렵겠죠. 그래서 보시면 1호 나오잖아요. 재발급은 그냥 간단하게 사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원본을 다시 반납하는 게 어렵죠. 분실이 됐는데 다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호를 보면은 지금 CO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발행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정정 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원본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발급기관에서는 원본을 가져와야지만 다시 바꿔서 발급해주겠다라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국에서 지금 뭔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입국에서 이 증명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꿔서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당장 회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정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원본 반납을 하고 나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사본 가지고 먼저 접수를 하고 발급해주고, 다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원본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단서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30일 안으로 원본 제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국가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때까지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주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밑에 남옥에서는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목에서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지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증명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10항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할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다 종이 문서로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엔 거의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다 지금 첨부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자, 11항 보겠습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이라 부르는 RCEP, 캄보디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협정에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발급했던 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해서 재발급하는 증명서에 그 최초의 발급일자를 기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협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 중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 협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RCEP, 캄보디아,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죠. 일단 이걸 다 똑같이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 아시아 계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것들이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는 답을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딱히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거 있다고 치면 처리 기간까지는 챙겨봐 주세요. 현지 확인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거 했을 때 7일 안에 통보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은 아까 봤던 대로 원칙은 3일, 예외적으로는 10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보정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하라는 거였습니다. 10일 이내에. 그거는 챙겨봐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조 나오네요. 자료 제출 및 지도 감독 등입니다. 아까 그 기억나세요?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다거나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사유가 나오네요. 1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원산지 조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원산지 검증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조사를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원산지 증명서 적성성에 대한 확인 등
증명서 발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2항에 보니까요. 지금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니까 이제 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그런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5항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도 감독 사유네요. 아까 1항이 그거였던 거죠. 서류 제출 사유가 됐던 것이고 5항에서는 지도 감독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로 비밀 취급 자료의 보관, 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구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 밖에 뭐 발급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사항들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12조 가보겠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 제가 그 물건을 샀어요. 구매했을 때 구매한 저는 이 물품의 원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판매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물품의 원산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서류로 증명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물품의 원산지는 이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했을 경우는 수출자에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자가 받아서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단계에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죠. 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또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1항 보겠습니다.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이죠. 재료라는 것들은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게 있을 때 재료로 쓰게 될 것이고요. 그냥 완성된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는 최종 물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2항 볼게요.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 확인서는, 자, 포괄이라는 단어는 이게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반복해서 쓰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물품을 공급하면 그때 한 번 작성해서 그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A가 B한테 여러 번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번 발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번 발급하고 그걸 계속 쓰게 되면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 뭐냐면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발급일부터가 아니에요. 물품을 공급했던 날부터 12개월까지, 즉 1년 기간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이라, 그러니까 확인서 발급이라 하는 것들은 공급하는 날짜와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 이거잖아요. 공급할 때마다 발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발급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공급할 때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왔던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가볼게요. 요건 그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 영세 기업들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제가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이거 달래요. 근데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걸 간이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게 나온 게 뭐냐면 4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청장은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정해서 내용들을 고시한다, 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항 가볼게요. 자, 관세청장은 그런 서류를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물품을 관장하는 것들은 세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농림식품부 장관이 있을 것이고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서로 협의를 정하는 것이죠. 6항에 가볼게요. 제1항, 2항 또는 4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서, 포괄 확인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14조에 따라 원산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썼네요. 뭔지 아시겠죠? 원산지 확인서를 가지고 내가 직접 자율발급 형태를 한다면은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제출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가지고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가보겠습니다. 국내 제조 확인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내가 수행했던 용역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항이 아까 그것이 있다고 나온 거고, 2항은 포괄이고, 3항에 보시면은 요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4항에 보시면 별도의 서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위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등입니다. 똑같은 거겠죠. 발급 기관, 그러니까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세관에다가 발급 신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발급할 때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그 밖에 서류를 기초로 해서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하라는 거죠. 자율적으로 발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 가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 있어요.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발급 기관에서 작성을 하는 거였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매일매일 발급할 때마다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보고를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쨌든 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그거를 스스로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명서 작성 대장이에요. 발급 대장은 기관 발급 형태가 있을 때 말을 하는 거고, 작성 대장은 자율 발급 형태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서식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6조 가볼게요. 수수료입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증명서 발급 기관은 수수료 청구할 수 있어요. 7,000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 다만 세관에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본문과 단서가 있죠. 원사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000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 발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7,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세관에서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청 유니패스로 발급 신청을 하면 무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7,000원 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12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그 전에도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좀 봐주시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입니다. 아까 그거 기억나죠? 인증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특정 협정에서는 인증받은 자만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대요.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발급 신청을 할 때 서류 제출이 생략이 될 수가 있대요. 현지 확인도 피할 수 있대요. 그거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도가 단데, 요게 뭐냐면 관세청에서 또는 세관에서 특정한 자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증받은 자라 해가지고 원산지 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왜 피하게 해주겠어요? 제출을 왜 안 하게 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세관에서 다 봐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인정받은 자기 때문에 스스로 내용들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생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볼게요. 1항입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일단 볼 게 뭐냐면 주체를 봐야 되겠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인증 요건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작년도 나왔고 그 전에 또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밑에 보니까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을 받을 때 업체 전체로 받는 게 있고요. 특정 물품만 받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HS 코드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HS 코드가 6단위 기준입니다. 요것도 시험 나왔거든요. 6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 특정 협정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업체가, 우리 회사가 한 아세안 FTA에 따른 뭐 화장품에 대해서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다른 협정이라든지 같은 협정이라도 인증받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업체별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되면 좋죠. 대신에 심사가 까다롭겠죠. 그게 어렵다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공통점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어요. 둘 다 유효기간은 5년까지 인정이 되고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인데,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요게 시험 나오거든요. 요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이 뭐냐면 내가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발급 신청했을 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소유자재 명세서, 원산지 확인서,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다 기본 필요한 게 있고,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자율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담자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말했습니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원산지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가능한 것이고, 근데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 원산지 거래사가 있으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 거냐면은 인증받을 때 이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채용해도 되는 거죠. 그냥 직원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채용을 해가지고 바로 업무 시키는 겁니다. 이게 나오고, 외부 같은 경우는 계약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나오는 게 관세사,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이 회사에서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조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원산지 판정 서류는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업체별과 품목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법의 위반 사실도 고려를 합니다. 최근 2년간 있잖아요. 뭐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업체별은 고려를 하는데 품목별은 고려를 안 합니다. 위반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업체별은 일단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요걸 요구를 해요. 매뉴얼을 구비를 하든지 아니면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든지 요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돼요. 매뉴얼도 필요 없는 것이고 시스템 구비 안 돼도 돼요. 근데 업체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든 시스템이든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행령 7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호가 있고 2호가 있잖아요. 1호에 보니까 업체별 나왔고 2호는 품목별 나와 있죠. 지금 두 가지 보시면 자, 1호에 가, 나, 다, 라, 마 있잖아요.
근데 밑에 2호 보니까 여기 가 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빠졌는지 보니까 위에 나왔던 것 중에 나, 라, 마가 밑에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위반 사실이죠. 위반 사실. 그렇잖아요. 최근 2년간 뭔가를 어긴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업체별에서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품목별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작년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면은 그거 있죠. 지금 1호에 가서 보면 1호에 과목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뒤에 나온 거 보니까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매뉴얼.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죠. 밑에 보시면 자 2호에 가볼게요. 품목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과목을 보시면 물품이 충족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끝입니다. 매뉴얼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도 된다. 두 번째로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얘기 하고 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배치할 것은 둘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내용 알 수 있겠죠. 요거 작년 나왔던 문제거든요. 요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항 볼게요. 인증을 받은 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가 있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증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특정 협정에서는 인증받은 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고 작성할 수가 있다고 나온 거고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지 확인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게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말 그 말인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할 게 뭐냐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거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법령집을 보시면서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중간에 있었다, 끝에 있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셔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요건을 순역하지 못했을 때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요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증명서를 작성할 만큼의 이제 필요한 전담자 그 정도 나온 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게 구비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증, 취소 절차, 인증 유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봤던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인증 절차 나와 있잖아요. 인증 및 취소의 절차란 말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령으로 정한대요.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그러니까 여기 인증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은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고, 자 보니까 시행령에서는 그럴 게 없었네요. 요건밖에 없었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옆에 보면은 시행규칙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보니까 절차가 나왔네요. 인증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인증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세관장에게 또는 관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시면 법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게 되고 단서를 보니까요. 원산지 간이 확인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이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아까 위에 봤던 것 중에 제조에 대한 것들이 특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세청장이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정한 게 있을 때를 말한 게 있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거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1호 신청서 나와 있는 거고요. 2호는 이제 원산지 소명서네요. 3호는 원산지 확인서, 4호는
원산지 소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국내 제조 확인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거잖아요. 원산지 발급 신청할 때 나왔던 서류 다죠. 기본적으로 내가 기관 발급 신청할 때처럼 원산지에 대한 판정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똑같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면서 원산지 그 인증받을 때 필요한 요건들을 내가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로 인증이 가능한 거죠. 2항 가보겠습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공인회계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글쎄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원가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가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년 차거든요. 일한 지 3년 됐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자 1호는 그거네요. 외부에서 구한 거죠. 2호는 내부에서 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이게 그거죠. 원산지 관리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교육을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해가지고 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긴 하죠. 그냥 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으면 뭐 내부든 외부든 다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위에 있었잖아요. 다만 제2호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의 소속 직원에 한정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원산지 관리사가 외부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리해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내부 직원에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채용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요. 관세사가 되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계약을 해서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항 가볼게요. 서류를 제출받은 뭐 세관장 등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2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일 안으로 처리를 해서 인증서를 교부해야 되고 이게 인증이 되면 그런 사실들을 증명서 발급기관에 또는 이제 나머지 기관에다가 통보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인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까 봤던 것처럼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증이 되면 요거를 다른 기관에도 다 알려줘가지고 그런 사실을 공유를 하는 거죠. 밑에 가보겠습니다. 4항 볼게요. 보정이네요. 보정. 보정은 5일 이상 10일 이내. 그 다음에 5항 가보겠습니다. 인증받은 자가 인증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동일성, 그 다음에 연속성이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새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증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인증받은 내용에서 바뀐 게 있다. 보통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많이 바뀝니다. 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퇴사 많이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자주 바뀐단 말이죠. 바뀔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가보니까요. 기업이 완전히 뭐 합병이 됐다, 뭐 폐업이 됐다 이런 것들은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로 인증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변경이 된 것들이 경미하다면 그러니까 업체 바뀐 게 아니라면 그때 변경 신고하면 끝나면 되는 것인데 업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면은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쓴 거고요. 6항에 가보니까요. 변경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7일 안에 변경 신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날짜 나오는 것들. 다음 7항에 보시면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리고 갱신이 가능한데요. 연장하려면 30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항 가보니까요. 업체별 인증받은 자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10항에 가봤더니 시정명령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11항 가보니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된다. 밑에 가봤더니 1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2호 조사를 거부한 경우,
세 번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경우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증받은 자라 하더라도 인증받은 거랑 별개로 조사를 해요. 그게 지금 2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일단 인증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12항 가보니까요.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소하기 전에 소명 기회 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항 보시면은 지금 인증받은 경우에 인증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보시면 재발급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분실이 발생하거나 도난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14항 가보니까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증자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또 될 수 있다고 봐요. 올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나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건을 또 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 중에 관련 절차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조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위에 봤던 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